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모셨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고 여당, 야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 자리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제 2차 최종 4명을 뽑는 컷오프를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결정적인 순간일 것 같은데요.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국민들과 더 밀접하게 지내니까 힘든 네. 걸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종 4인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예. 경향이죠, 추세. 네, 추세. 네.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가장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음. 성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총선 패배한 이후에 한동안 정치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계 은퇴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 다시 도전하시게 된 결심,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총선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진 이후에 네. 민주당이 180석 플러스 알파를 네. 네. 얻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정당 국회의원 숫자를 국민들이 주셨는데 그걸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들을 위해서, 음. 자기 진영만을 위해서, 네. 자기 사람만을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네. 점점 더 우리나라는 반민주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번에 대선 승리로 이끌어가자. 거기 역할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정치를 재개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 황 후보님은 이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또 총리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리더십이다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가장 문제는 뭐고 그다음에 이 황 후보님이 되시면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때는 웃음 리더십이라고 보였습니다. 웃음. 스마일. 그냥 코미디다 이건가요? 웃음으로 국민들을 속인 거죠. 네. 아, 좋은 사람, 음. 선한 사람. 그런 이미지 하나로. 예, 그걸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지게 했고 네. 일로서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네. 완전 모든- 낙제점이다. 예, 뭐 낙제점도 몇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점수를 빵점이다. 줄 수 네. 없는 음. 뭐 그런 정권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생을 파탄시킨 것이죠. 네. 그렇죠. 나라로 보면 우리 안보가 무너진 것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민생을 처절하게 망가뜨렸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는 게 뭐 먹고 사는 문제로 말한다면 우선 뭐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장관 된 게 2013년도인데 그때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5억. 2013년에요. 예, 그것도 적은 게 그런 아니죠. 시절이 있었군요. 아니 그것도 요즘 적은 게 전세값도 아니죠. 안 돼요. 요즘은 전세도 못 가요. 네. 뭐 그래도 그거 뭐 이를테면 한 15년 이 네. 정도 이제 열심히 벌고 네. 그렇죠. 전략하고 예. 거기다 이제 대출을 대출 받으면 받고, 네. 그러면 이제 아담한 집 하나 살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지금은 1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세 난민에다가 이망 뭐 이 생에는 이제 어차피 망했다 이생망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우리 후보님은 그 어쨌든 내가 되면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왕 부동산 문제가 나왔으니. 집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네. 공급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은 집 가지고서 아웅다웅 싸우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네. 집 짓는 것이 전제고 그런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합리적인 가격에 가급적이면 싸게 네. 이렇게 공급하는 것 네. 이것이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는 집값 내린다고 규제를 하면서 거꾸로 집값 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좋은데 적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요. 뭐 저는 지금 저 수도권에만 200만 호를 짓겠다. 네. 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지어놓고 근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조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값 아파트라든지 네. 뭐 반값 아파트라는 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는 정부에 또는 공공기관에 부지를 제공을 하고 건물만 지으면 저절로 반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아파트들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네. 이런 걸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공급되면서 싼 집 마련해주면 그건 문제 뭐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불과 몇 년 사이면 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추세거든요. 네. 희망이 지금 집값 오르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집 못 사겠다.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달려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연끌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뭐 안정적일 근데 것이다. 앞으로 집이 많이 된다, 싸게 온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서두를 없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뭐 저가에 뭐 전세든 집이든 공급하신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뭐 제 프로젝트는 신혼부부 전원에게 네. 그 행복한 내 집을 마련하게 하자. 네. 그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사실은 모아놓은 재산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이분들에게 이걸 다시 신혼의 그 꿈도 참 나눠 먹기도 전에 집부터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허덕거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음. 젊은 사람들은 집을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제공을 해주자. 네. 나라가 네. 뭐 한 3년 동안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살게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나머지 한 30년 동안은 분할해서 네. 갚도록 네. 그렇게 이제 금융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큰 돈 안 들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만 계속 해나가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않겠습니까? 신혼부부가 집이 있어야지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다른 그렇습니다. 문제들도 같이 그렇죠. 예.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은 뭐 살 집도 없어서 연애도 못하겠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네,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한 예. 정도니까요. 참 젊은이들 보면 예. 마음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획기적인 이런 부동산 대책을 네. 만들자 예. 그랬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신혼부부 집, 신혼부부의 행복한 나의 집 프로젝트를 주장한 것이 신혼부부들만 해결이 되면 네. 결과적으로 네. 신혼부부가 이제 중년부부가 되고 장년부부가 돼서 네. 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내 집 꿈을 이루는 네. 그런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네. 음.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그 잘한 것이 없는 이 지난 그 집권 기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안보가 완전히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과의 관계, 동맹과 한미 동맹 그리고 이 동북아의 어떤 다른 중국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 5월달에 미국을 갔다 왔었는데 그렇죠. 제 말은 신뢰하는데 네. 아,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 워싱턴에 그 미국 있는 조야에 사람들. 있는 예. 분들. 그렇습니다. 미국 네. 조야가 예. 그렇습니다. 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동맹과의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이제 네. 대화를 하는 것이 맞죠. 네. 근데 대변인 노릇하니까 뭐 미국도 점점 이제 물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것이죠. 중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될 상황에서 뭐 중국 얘기면 다 듣고 네. 코로나가 사실은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로는 펄쩍 뜁니다. 네. 그때 사실 코로나 초기에 제가 대통령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모기장을 닫아놓고서 모기를 잡아야지 네. 문 열어놓고서 모기를 잡으면 잡힙니까?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온 거는 빨리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그러면 그 해결이 된다. 이래 말을 했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유입원을 차단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번진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과 당당한 외교 참 말은 좋은데 실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면 중국 가서 지금 홀대 받아도 말도 못 하잖아요. 산불 내주고도 뭐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근데 정말 집권하신다면 중국하고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그 중국과도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는 그런 정책이 아닌 것 아예 같아요. 당당히 없다. 예, 아. 뭐 그리고 그 사드 배치할 때 네. 제가 그 중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아오 포럼 때문에 참석했다가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뭐 우리는 중국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납하기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안보의 문제다. 네. 그리고 이 사드는 중국과 아무 관계 없다. 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네. 이런 설명을 쭉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당당한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할 얘기 다 하는데 서로를 존중하면서 할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우리 안보는 지켜내고 네. 먼저 우리 안보. 그다음에 이제 뭐 주변국들을 챙겨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드 그때 우리 그렇게 해서 2006년도부터 준비한 것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거기에 물자 반입하는 것조차도 그 무슨 밤에 단체들 눈치 보느라고 밤에 들어가고 정말 난리가 몰래하고, 나고 네. 이게 참 독립국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네. 미군이 왔으니까 하여튼 뭐 여기 지내긴 지내야 되니까 이 정부가 하는 대로 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만 하는 걸 보면 정말 가당치 않은 짓 하고 있거든요. 네. 동맹국의 군인들을 오라고 해서 왔는데 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가 건물에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컨테이너에서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그러니까. 예. 이제 이재명 지사 지금 뭐 대장동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지사 보면은 옛날에 뭐 형수 욕설도 있었고 여배우 논란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정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네.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책. 지금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기본 시리즈. 기본 시리즈를 하니까 뭐 정책 좋다 잘한다 하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입니다. 안 하느니만. 네. 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뭐 30만 월 30만 원 준다 그랬어요. 네. 전 국민에게 네. 5,200만에게 아마 30만 원씩 주려고 그러면 1년에 180조가 됩니다. 네. 우리 예산이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340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180조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가 되면 외국에서 우리한테 돈 빌려주지도 않아요. 네. 막 갖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말이 안 되니까 뭐 나중에 맨 처음에는 뭐 분기한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어쩐다 하다가 지금 1년에 뭐 얼마 주고 그렇죠. 어쩌고 하는데 결국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다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이재명 지사는 뭐 제가 2006년도에 성남지청장 하면서 그때 변호사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때 예, 보셨군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고 그런데 네. 대한민국 뭐 대통령은 오사하고 네. 지사 역할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네. 국민들을 저렇게 그 홀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게 잘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2분 동안 다 설명하니까 끝나. 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요. 그 기본 시리즈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물어보면 재원은 뭐 큰 돈 필요 없다. 국가 돈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뭐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딴 사람이 물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반박도 못 하겠고 좀 이상한 거긴 이 한데. 대장동 사건이 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되는 대로 뭐 공공이라고 했다가 무슨 저 민간이라고 했다가 네, 그렇죠. 이러면서 하여튼 빼먹을 구멍을 찾아가지고는 네. 그냥 국민들 다 모아가지고 정말 1%밖에 안 되는 그 소수 세력에게 거의 뭐 1조 원이 지금 나간 것 같아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죠, 지금 숫자들이. 근데 이 지사가 처음에는 이게 자신의 가장 최대 치적이다. 그리고 설계를 했다. 뭐 내가 다 설계했다 해놓고 비리가 나오니까 지금은
그 사람은 측근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바뀌는데 이 지사가 정말 몰랐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 정결 도장도 찍었잖아요. 그 유아무개가 측근이 아닌가 보죠, 뭐. 아니, 몸통이니까. 몸통이니까. 공동 몸통. 공동 몸통. 네. 네네. 정말 정치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국민들을 속여도 유분수지.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뭐랄까 국가적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자체의 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얘기하신 뭐 형수 얘기도 그렇고 네. 이게 통상 평균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고 네. 지금 이 대장동 사건 자체는 네. 빨리 조속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 인멸 지금 수사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뭐 움직이는 거 보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면서 수사 신용만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수사를 안 하는 이만 더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특검이 들어와서 특검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지사는 자기는 칭찬받을 일이다 하면서 특검은 거부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구조상 180석까지는 정당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특검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요즘 국민들이 네. 분노하면 네. 아마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안 네.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2시에 당에서 네. 당 대표단과 우리 후보들이 네. 함께 특검 수용 촉구 집회를 합니다. 네. 예,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돼서 네. 국민적 분노로 몰려올 것입니다. 네. 국민을 이길 정치는 없죠. 네. 근데 청와대에서 보면 어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처음 멘트를 하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고 또 홍남기 부총리도 이거는 과도하게 이익이 간 사업이다라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럼 뭔가 이 정권에서도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수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신용일까요? 말한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말들은 구경꾼이 하는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꾼처럼 말할 때입니까? 결국은 그렇죠.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는 받아야 거죠.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황교안 후보님도 검사 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는 수사를 보면 도대체 정권에 아부하는 건지 정권 눈치만 보는 건지 흐지부지되고 하는데 이번 수사 시작은 했어요. 대장동도 했는데 휴대폰도 압수를 못하고 뭔가 그냥 흐지부지 또 꼬리 자르려는 거 아니냐. 유동규라는 사람에서 끝내고 그냥 더 이상 이재명으로 안 올라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드는데 검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검찰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요즘 검사들하고 대화를 네.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검찰 같으면 예. 뭐 예를 들어 정권이 좀 바뀌어도 네. 그 정권의 이제 연결점이 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팀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든지 네. 검사 대부분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젊은 검사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대통령이 가졌는데 네. 검사들이 뭐 대통령에게 뭐 여러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죠. 좀 대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막가자는 겁니까? 뭐 이런 말도 이제 그렇죠. 한 거죠. 네. 원래 전통적인 검찰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네. 받고 공격도 받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 믿을 때는 그래도 검찰이다. 네. 뭐 이랬었죠. 네. 근데 지금 검찰은 제가 겉에서 보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검찰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막 가라 그러면 막 가는 그런 검찰 같아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검찰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검찰 그렇죠. 제도 자체는 네.
프랑스 혁명 때 네. 새로 생긴 거예요. 아.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정을 지키고 네. 법원이 잘못하면 법원에 견제를 하고 네. 경찰이 잘못하면 수사지 통해서 경찰 수사 바로 잡고 음.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이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역사상 가장 공정한 제도다. 네. 이런 예. 평가까지 하기도 네. 했어요. 네. 지금 검찰은 몽테스키에가 얘기하는 그런 검찰이 아닙니다. 아. 네. 이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 개악 해버리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그렇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만일에 대통령이 되시면 검찰 어떻게 개혁하실 겁니까? 우선은 지금 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권을 이제 받아갔는데 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나 과거에 검찰이 너무 수사권을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장관 때도 계속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아직 검사들이 그런 생각들이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수사권의 분할, 네. 네. 분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경찰이 수사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막 섞어놔 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죠. 네. 경찰이 잘하는 거는 경찰에 네. 또 검사들이 잘하는 것은 검찰에 이런 분점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어떤 경우에도 네. 견제 네. 구조는 꼭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장동 사건을 보면 여기에 이재명 지사나 뭐 거기 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위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박영수 특검에 그다음에 곽상도 전 민정수석실 국회의원이죠. 뭐 사퇴했지만 그다음에 좀 권순일 대법관에 그다음 뭐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거기에 그 화천대 이런 쬐끄만 회사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겁니까? 유명한 법조인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저희가 뭐 황 후보님한테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좀 이상해요.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검사가 된 게 27살인가 그래요. 네.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네. 우리 아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같이 결혼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아내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사귀질 말아라. 아 예. 아, 사귀지 마. 아는 주변에 사람을 있는 만들지 분들하고 말라. 사귀지 말아라. 네. 네. 야, 그리고 쉽진 젊은 신부가 않네요. 주변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참 답답했겠죠. 그렇죠. 수도 생활 해야 되나요? 네. 그냥 집에 앉아서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책 이런, 보면서. 이런, 네. 그런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애썼고 뭐 저만 해도 변호사 할 때도 이제 뭐 대기업 재벌 이런 사건들은 뭐 일부러라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아, 네. 그럴 수 뭐 내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네. 뭐 돈 많이 주는 이런 사건 하다 보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국민들의 실망을 주는 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검사들이 옛날에 지사 정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판사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옛날에 지사 정신이라고 하는 걸 선배들로부터 얘기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월급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지사 같은 판사, 네. 지사 같은 검사, 네. 지사 같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예. 저도 하여튼 정권 교체 이후에 역점 사업의 하나로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이제 4.15 총선 때 이제 야당이 참패를 하고 그 황 후보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도 되고 책임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서 어쨌든 8명 안에까지는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제 다음 라운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황 후보님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예. 부패의 그 네. 온상인 것이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검사로서 부패 수사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를 지켜줄 사람이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43세 날 나셔가지고 네. 저에게 한 교훈이 몇 마디 없어요. 네.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은 계속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거짓말은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로 그냥 죄라고 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그 이 정부 또 정치권이 많이 이제 거짓말 하는데 둔감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정직한 정치인이 필요한 때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다시 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민들에게 꼭 듣는 얘기가 네. 좀 세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세게 하라. 세게 하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낙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통진당을 해산시킨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리하면 금방 그거 아니네. 그래요. 그래서 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지요. 네. 목소리 큰데 싸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네. 목소리가 부드러워도 네.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뭐 저는 싸울 때는 싸우고 네. 또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네. 알부남입니다.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네. 그리고 이제 출마하시고 나서 이 토론회 때 보면은 이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치의 우연 그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데 근거가 뭡니까? 증거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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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증거입니까? 지난 6월 28일 날 네. 인천 연수울에서 4.15 이후에 첫 번째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재검표라는 거는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한 용지를 다시 꺼내 본 거죠. 네. 근데 그 다시 꺼내 본 용지에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라고 말할 수 없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네. 이런 투표용지들이 뭐 부지기수로 나온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투표소 가면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내게 만나면 보지요. 네. 누구마다. 그러고 이제 기표소 가서 기표한 다음에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로세스인데 처음에 내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받은 투표 용지에 한쪽이 빨간 도장이 찍혀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고를. 이거 이상하다. 네. 다시 그렇죠. 달라 뭐 이랬겠죠. 네. 네. 그런데 연수울에서 그 투표할 때 그런 이의가 있었던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이의가 있으면 기록이 다 됩니다. 네네. 현장에서 다 기록이 네.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어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개표하고 나도 이 접은 흔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이런 투표용지가 한 30-40%가 돼요. 네. 아, 그렇습니까? 주로 사전 투표용지의 네, 경우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법에는 투표를 할 때 접어서 투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비밀 투표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접어서 투표하죠. 한 번, 두 번씩. 네. 그러면 흔적이 남습니다. 네. 그걸 이제 선관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빳빳하냐 이래 물었더니 형상 기억종이를 썼다 이랬대요. 형상 기억종. 원래 기억. 그런 종이가 있나요? 형상이 기억돼서 네. 원상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네. 빳빳해진 게. 네. 제가 알아봤더니 세계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좀 더 웃기는 것이 네. 제가 지금 한 30-40%는 빳빳하다, 네. 깨끗하다, 흔적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상 회복이 되려면 다 돼야죠. 일부만. 왜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럼 접은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투표용지들을 보면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뭐 정말 비일비재해요. 예를 네. 들어서 투표인보다 개표수가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없죠. 네.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관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투표 뭡니까 선관위로 이송을 투표함을 해야 되지 이송하죠. 않습니까? 네. 근데 50분이면 되는 거를 11시간 반 동안 빙빙 돌아가지고 갔어요. 사전 투표용지가 네. 그렇게 갔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걸 접수합니다. 네. 관내 투표용지가 들어오면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접수했는지를 써놓습니다. 네. 누가 접수했는지 써놨는데 그 선관위원들 성이 깨씨, 뭐 희씨, 네. 뭐 이런 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쓰지 않는 네. 김씨가 이거 김씨를 어떻게 흘리다 보면 깨씨가 된대요. 네. 어떻게 쓰면 이게 깨씨가 되냐? 이게 깨씨로 보이냐? 이게 아무리 흘렸어도 네. 말을 못하면서 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무슨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무슨 저 상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법조인이니까 네.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팩트를 토대로 해서 내가 볼 때는 부정선거다. 네. 그 내가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거 사범을 많이 다뤄본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네. 가서 보고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맞아요. 공안통이시잖아요, 우리 황 후보님이. 네. 그래서 하여튼 선관위에서 이거는 잘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당내 선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당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TV 토론 중에 여기다 왕자 딱 쓰셔가지고 이게 뭐 무속 그 정치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윤 후보의 이 왕자 논란, 그다음에 뭐 고발 사주 논란, 줄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경선 뭐 후보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를 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죠. 네. 그렇지만 막 그런 것 자체가 무슨 저 국민들에게 뭐 신망을 받지는 못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부적절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본인이 이 뭐 선거 과정에서 네. 해명을 해 나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니까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오신 이제 후보들이 어쨌든 뭐 물론 뭐 토론 장소에서는 서로 공격도 하고 뭐 토론도 하지만 바깥에서는 별로 서로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합의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싸울 상대는 국정을 망가뜨리고 네. 민생을 파탄에 빠지게 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투, 네. 네. 뭐 이재명이 될지 뭐 이낙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지 왜 우리끼리 싸워서 쓸데없는 감정 싸움은 하지 말자 이거죠. 작은 힘이라도 왜 우리가 그렇게 손실 보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많은 그렇군요. 후보들이 그 생각을 공유하는 건 좀 글쎄 새로운 말이죠. 것 그런 같아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상당히 높은데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여야 후보 지지율을 보면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 1등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은 네. 뭉치죠. 네. 아, 뭉친다. 네, 뭉치죠. 네. 그리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우파는 결속력이 약하죠. 네. 흩어져 있죠. 지금만 해도 우리 뭐 대선 후보가 많이 나올 때 15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죠. 분산의 그렇지. 효과다. 예, 그렇죠. 일단은. 그러기도 예.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좀 더 혁신이 필요하죠. 네.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 좀 더 많은 뼈를 깎는 이런 혁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권 능력이 없으면 국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찍어 주시기가 어렵죠. 네. 수권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네. 혁신하고 바뀌어야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표 시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 네. 그러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가열차게 네. 네. 자기 혁신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중도층, 젊은 층의 지지도 지금 중요한데 우리 황 후보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강성 보수 또는 태극기 보수 쪽에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저한테 이제 사진 찍자고 네.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대다수는 30대예요. 아, 네. 연세 드신 분이 와서 그 찍자는 분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대부분 30대 네. 네. 외과에 가서 좀 엑스레이 찍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찍고 나오는데 누가 막 오더니 대표님 막 불러요. 네. 그 이제 엑스레이 찍은 기사예요. 아, 네. 네, 기사인데 뭐 30한 중반 정도서 네. 한 서너 막 와가지고 저 대표님 팬이에요. 아, 네, 네. 젊은 사람들 우파 많아요. 네. 뭐 대표님 팬 많아요. 네. 아,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결국 젊은이들은 네. 좌파 우파가 아니라 네. 네. 무엇이
진리냐, 네. 무엇이 정의냐 네.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정의로우냐, 네. 누가 바르냐, 뭐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내 경선 하시면서 누가 황교안 후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역시 이낙연이죠. 이낙연. 네. 왜 그렇다고 저하고 생각하세요?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예, 예. 총리를 지내시고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네. 뭔가 점잖은 이미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정책이나 뭐 현안 위주로 얘기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참패하고 나서 괴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심정이셨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셨는데. 어려운 당을 살리겠다고 네. 당에 들어가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총선에서 지면서 네. 뭐 우리 우파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 네. 대표의 책임이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모든 당직을 내려놨습니다. 네. 뭐 제가 지고 제가 실패한 것은 그냥 참지요. 네. 그런데 우리 당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마음 그렇죠. 힘들었고요. 그래서 뭐 한 달, 1년 이상 정말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네. 또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또 여러 분들을 만나서 제가 사과도 하고 네. 또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그 과정을 지내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문재인 그 정권 그 국회가 정말 더 심한 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 내가 총선에 졌기 때문에 다시 이겨내는 해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정치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네, 워낙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시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그 우리 황 후보님이 뭔가 정치적 결정을 할 때 이 뭔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뭔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정말 기도하고 계시를 받으시나요? 전 뭐 기도하고 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네. 네. 근데 계시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뭐 계시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네. 성경을 보면서도 오기도 하고 기도할 때 또 뭐 이렇게 네. 감동이 오기도 하고 네. 뭐 그렇죠. 저는 그러나 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많은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지혜를 얻죠. 네. 그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옛날 단식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정광훈 목사님이랑 친하다. 그것 때문에 좀 구설수에도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절연하신 상태인가요? 저는 모든 사람하고 가깝고 싶고 네. 저는 절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저하고 절연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누구를 그분이 나를 떠난 일은 있지만 누가 네. 절연한 일은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왜 검찰 선후배신데 뭐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검찰에 있는 동안은 예. 저는 주로 공안 파트에 있었고 윤석열 총장은 주로 특수부 쪽에 특수죠? 있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상하게 같이 근무할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잘 모르시는. 잘 몰랐죠. 그럼 홍준표 후보하고는 어떠세요? 홍준표 후보는 내가 초임을 청주지검에서 했는데 네. 내 다음 해에 그 부임받은 검찰로서는 후배, 나이로서는 선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검찰 때문에 인연이 있는데 검찰 출신의 그 후보들을 평가를 한달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두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두 후보에 대해서. 홍 후보, 윤 후보, 윤석열, 홍준표. 홍 후보가 이제 처음에 우리 그 부임받아 왔을 때 네. 이름이 홍판표였어요. 맞아요. 홍판표. 그래서 이주영 의원이 바꿔줬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판표가 뭐냐 검사인데 또 나중에 검표로 바꾸자. 뭐 이랬는데 결국 그것도 이름 바꿨어요. 막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활달하게. 뭐 어떻게 보면 청에서는 제일 말석인데 뭐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되겠다. 뭐 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1야당의 대표도 하고 막 그래서 아주 굉장히 투쟁력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네. 뭐 이런 건 본인이 이제 잘 아니까 네. 고쳐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네. 후보도 네. 검찰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과 네. 아주 강하게 저항했던 뭐 그런 결기가 있는 검사죠. 네, 그렇죠. 다만 요즘은 이제 근데 그것이 기준 없이 또는 방향성 없이 한 것 아니냐. 뭐 모든 저 대통령들을 다 이렇게 하고 네. 좀 심하게 수사했죠.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우려의 말씀들이 있죠. 네. 그것도 지금 윤석열 음. 후보 본인이 또 잘 듣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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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총리를 지내시고 했는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뭐 의자와 책상을 넣어달라 그랬는데 우리 황 후보님이 안 넣어주셨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실이 뭔가요? 저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 있는 얘기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모르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상황을. 저는 네. 뭐 사실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금 생활을 할 때 네. 가급적 불편함이 없도록 네. 최대한 좀 도와드려라. 네. 뭐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것이죠. 아, 근데 하여튼 저쪽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한 건 그게 전부고 네. 잘 챙겨드리라. 네. 이런 네. 뭐 제가 거기 뭐가 필요한지는 뭐 가 보지 않았으니까 네. 또 갈 수도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네. 네. 그러나 저는 하여튼 최대한 잘 보살펴 드려라. 뭐 네. 제가 또 모셨던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뭐 무슨 그 자체가 또 뭐 특히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그럼 마무리하는 저희 이제 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모든 후보들에게 드리는 그 황교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 이야기를 아주 간결한 메시지로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은 초인류 정상 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꿈꾸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인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상 국가의 두 번째 의미는 발을정 상태상이 아니고 이제는 윗상자, 정수리 정자, 윗상자. 뭐 세계에서 앞장서가는 이런 초인류 정상 국가.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뒤에 그것을 넘어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던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심은 나라만 최정상이 아니라 민생, 국민이 최정상인 그런 나라, 사회가 최정상인 그런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후보를 모시고 그 황교안 후보의 지나간 정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치의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잘 정리가 된 메시지라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이 토크 보시면서 황교안 후보의 또 결연한 의지, 또 강직한 성품,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면모를 다 지켜보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가 대선이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황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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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